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수법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모르겠어요. 마지막 수업이니까 이제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 역시도 원래는 좀 이제 얼굴 보고 얘기를 하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현장에서의 재밌는 얘기들, 그리고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여러 사연들, 이런 것들 다 터놓고 공유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게 바로 이 교수법 시간인데,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강의이다 보니 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사진 자료, 뭐 동영상 자료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선생님들 역시 마찬가지이셨을 것 같아요. 실제 강의실에서 실제적인 어떤 자료를 보면서 수업을 해도 이해가 될랑 말랑인데 이 재미없는 슬라이드 화면 보면서 네, 가만히 듣고 계시자니 많이들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별 과제 하시냐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제하신 그 퀄리티 보고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학점을 잘 드리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열심히 수업에 잘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네, 아낌없이 A를 싹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수표 아니에요. 꼭 그렇게 잘 할 겁니다. 자, 마지막 강의 타이틀은요. 좀 편안하게 잡아봤어요. 뭐 교과 교수법 15주차, 14주차 이런 어떤 딱딱한 내용이 아니라 머릿속 날개를 달자라고 제가 감히 네,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누가 머릿속에 날개를 달아야 할까요? 네, 제가 지지난 시간하고 지난 시간에는 교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왜요? 현장에서는 사소한 실수도 절대로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뿅 하고 깨 있는 선생님, 이거 전군데 전혀 못 알아보시겠죠? 네, 깨 있는 선생님이 비로소 유치원 교사 할 만하네, 즐겁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머리에 이렇게 날개를 달으시면 좋겠는데 그 날개를 달기 위한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직무 능력을 향상을 시키셔서 여기서 말하는 직무 능력이라는 것은 네, 교수 학습 능력도 포함이 되겠죠. 아이들을 상대하고 아이들과 즐겁게 수업을 하는 어떤 수업에 있어서의 유능감 플러스 유아 행동 지도에 대한 것이에요. 행동 지도. 그리고 플러스 네, 실질적인 어떤 행정 서무와 관련된 그 업무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직무 능력, 즉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뭐가 생길까요? 선생님들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셔야 비로소 우리는 머릿속에 날개를 달 수가 있어요. 네, 머릿속에 날개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날개를 다시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차 그리고 다음 주차의 주제였던 연상법,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들 활용하셔가지고 보다 더 아름다운 교사로 성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내용 준비해 보았을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연상법과 브레인스토밍은요, 확산적 사고 패러다임을 따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러한 확산적 사고, 생각이 이렇게 빠바바바바박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용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교수님들 앞에서는 대답 잘 못하시죠. 하지만 이제 좀 저처럼 만만한, 네, 좀 젊은 그런 교수님들 앞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의견 막 펼치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허용적 분위기가 있어야 아이들은 보다 더 확산적 사고에 입각한 창의적인 표현들을 마음껏 뽐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네, 아주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연상법과 브레인스토밍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할 뿐더러 반드시 수업의 분위기는 허용적이어야 해요. 네, 비판을 금지합니다. 놀림도 금지합니다. 네. 연상법과 브레인스토밍과 관련된 여태까지 다루었던 창의적 교수법 다 마찬가지였겠죠? 반드시 허용적 분위기를 선생님들께서 조성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무슨 말만 할 것 같으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세먼지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네, 교사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미세먼지 예방법 뭐가 있을까요? 청결, 손 씻기죠. 그리고 뭐 마스크 하기, 뭐 외출하지 않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대답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것과 관련이 없는 답변을 디스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미세먼지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라고 했을 때 어떤 한 아이가 우리 엄마 그러는데 내 동생 유모차에 선풍기를 달아놨어요. 왜냐하면 애기 유모차 타고 갈 때 선풍기 틀어놓으면 미세먼지가 애기한테 안 간대요.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기 뒤에 앉아있던 C라는 남자아이가 선생님 그러면 우리나라 앞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들어오니까 선풍기 커다란 걸 여러 대 설치하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유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떠세요? 전혀 뭐 이것과 상관없는 거니까 무시하실 건가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죠. 네, 실제로 뭐 국가 수준에서 왜 그게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불가능하고 엉뚱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저뿐일까요? 네, 나중에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이 친구는 굉장히 뭔가 과학적인 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빵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창의적인 답변들 허용해 주는 것 굉장히 선생님들의 필수 그 직무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용적 분위기 꼭 마련해 주세요. 자,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었죠. 바로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네, 저희도 오늘 공문이 막 여러 개가 떴더라고요. 아동학대 그 신고 의무자 교육, 실적 보고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 더 철저히 만전을 기하라, 뭐 이런 종류의 그런 공문들이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뭐 크게 대표적으로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뭐 캐리어 아동 사망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토픽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의 줄기를 뻗어나가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마인드 매핑,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네. 그리고 요 한 줄기를 딱 뽑아서 봤을 때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것, 그게 바로 연상법입니다. 아마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브레인스토밍은 모두에게 익숙한 창의적 사고 기법 유형 중 하나다. 하나의 주제에서 자유롭게 생각나는 것들을 가지처럼 그려주고 그 후 비슷한 유목끼리 분류해서 생각을 정리해주는 방식으로 주로 우리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활용되곤 하죠. 네, 주제와 관련된 것, 주제망 짜기라는 이름으로 되었죠. 자, 조별 발표 잘 들어봤는데 이제 제 보충 설명할 게 딱히 없어요. 네, 다들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자, 자유현상법에 대한 거 너무 설명 잘 해주셨고,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것도 너무나 우리가 모두에게 익숙한 거죠. 자, 다만 역브레인스토밍과 통제현상법은 다소 생소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역브레인스토밍, 통제현상법, 자유현상법, 브레인스토밍 모두 다 특정한 활동이 아니더라도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과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네, 예컨대 우리 반에서 선생님과 함께 급식 지도할 사람, 오늘은 네가 말 잘 들었으니까 너가 하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아이들을 선발해야 되죠. 안 그러면 편애했다는 소리 혹은 다른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어떤 평가를 들을 수가 있겠죠. 이럴 때에 비교적 공정하고 또 재밌는 방법이 있죠. 이름에 하자가 들어간 친구 중에 하얀 옷을 입은 친구 누가 있을까? 네, 이런 것들 써주시면 좋아요. 이건 어떤 기법일까요? 네, 바로 통제연상법입니다. 통제연상법. 마치 강제결합법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를 들면 바구니 2개에다가 성씨가 다 들어있는 거, 그리고 여기는 뭐 옷의 색깔, 뭐 옷의 형태 이런 게 들어있는 거 해갖고 2개를 뿅 뽑았을 때 해당되는 아이가 있으면 좋고 한 번도 호명되지 않은 친구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네, 선생님이 기억해 두었다가 따로 네, 시켜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일과에서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또 하나 그림 그리기 시간이에요. 미술활동 시간에 아이들에게 자,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라고 먼저 사전에 이야기 나누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막 연상을 할 거예요. 허수아비가 떠올라요. 뭐 노을이 떠올라요. 구름이 예쁠 것 같아요. 뭐 밀이 벼가 떠올라요. 뭐 가을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단풍이 떠올라요. 막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은 선생님이 칠판에 다 이렇게
예쁘게 그림과 함께 낱말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언어교육 효과, 그리고 아이들이 그림 그리기 할 때 그 대상들을 배치할 수도 있겠죠. 적절히. 네, 아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소스가 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연상법. 네, 의거해서.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이 칠판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의 작품이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나오지 않겠죠. 네, 획일화된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반 참여 수업 때 했던 건데요. 참여 수업 상황에서 아버님들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삼행시 혹은 뭐 두 글자 이름 외자인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삼행시 혹은 네, 이행시를 지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김건희예요. 네, 김포에서 태어난 건장한 우리 아들 김건,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아버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삼행시 짓기 활동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시화까지 해서 시화 아시죠? 사파 그리시고 밑에다가는 아들에게 쓰는 편지, 딸에게 쓰는 편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작품으로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네, 그런 시간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것도 일종의 네, 통제 연상법의 유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역 브레인스토밍이 살짝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자, 먼저 브레인스토밍의 질문은 뭐였죠? 학점을 잘 받으려면 이에요. 그러면 학점 가운데 놓고 이렇게 관련된 걸 막 떠올리겠죠. 네,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 형태로 나올 거예요. 자, 역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약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약점. 자, 저희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역 브레인스토밍은 reverse brainstorming이라고 해요. 역 브레인스토밍은 브레인스토밍과는 다르게 아이디어가 가질 수 있는 약점을 모두 찾아내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예측해 봄으로써 최선의 해결책을 구하는 기법입니다. 최선의 해결책을 구하는 기법이요. 즉, 문제 상황에 적용되면 참 좋습니다. 양적인 면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브레인스토밍과 비슷하지만 해결책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산출해놓은 아이디어를 비판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학점을 망하려면 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1단계 문제 정의예요. 자, 2단계 역질문 만들기. 네, 먼저 역질문 만들기. 학점을 망하려면 되겠죠. 네, 문제 정의는 학점을 잘 받으려면, 역질문은 학점을 망하려면. 3번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인데 이때 반드시 최악의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그러면 1. 자, 학점 망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맨날 지각한다. 2. 교수에게 막말을 한다. 3. 과제를 엉망진창으로 한다. 네, 이렇게 다소 예시가 좀 공격적이긴 하지만 이런 형태의 예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4단계가 뭐냐면요. 4단계는 아이디어 뒤집기입니다. 이때 아이디어를 어떻게 뒤집냐? 자, 지각한다의 반대말이 뭐죠? 네, 제 시간에 출석한다. 교수에게 막말한다? 아유, 좀 약간 예시가 교수에게 뭐 아부한다. 네, 좋은 말만 한다. 자, 3번 과제를 엉망진창. 과제를 뭐 최선을 다해서 한다. 네, 요렇게 하면 네, 세 가지의 결론, 문제 해결법이 나온다는 거죠. 학점을 잘 받기 위한 네, 답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역 브레인스토밍이 무엇인지 아셨나요? 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통제 연상법의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네, 기존의 연상법보다 보다 더 정교한 사고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컨디션이 있어요.
네, 몇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뭐 초성 퀴즈를 한다든지, 끝말잇기를 한다든지, 앞말잇기를 한다든지, 두 가지 이상의 조건 후 말하기를 한다든지, 삼행시 등을 한다든지. 자, 이 통제 연상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한 반, 학급, 애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네, 그 학급 친구들 너무너무 똑똑해요. 비단 뭐 7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6, 7세 모두 가능하고요. 만 3세 아이들은 처음엔 조금 익숙하지 않아요. 네, 낯설 수 있고요. 한 2학기부터 적극적으로 잘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통제 연상법의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림책 속에서 기술의 발달과 환경 오염으로 더 이상 동물들이 산속에서 먹이를 찾지 못하고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기쁜 반 친구들. 기쁜 반 친구들은 고마운 자연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등산을 하여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 밥 만들기 활동을 계획하였다. 아이들은 등산을 하며 실제로 산에 꽃과 열매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아이들은 도토리 등의 산열매를 주워 낙엽으로 접시를 만들어 동물들이 지나갈 것 같은 길에 두었다. 놀이 중 아이들은 이렇게 산에 열매가 없는데 사람들까지 따가면 동물들은 정말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요. 라며 추후 교실에 돌아가 동물의 먹이를 따지 마세요 등의 포스터를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하였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 강제 연상법 중에서도 초성 퀴즈를 활용하여서 포스터 만들기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포스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산에 붙이게 되는 포스터겠죠. 여기 보면 디귿, 미음, 이응, 미음, 이응, 느낌표, 시읒, 디귿, 지읒, 미읒, 시읒, 이응. 네, 여기 위에는 아주 매력적인 글씨로 네, 초성 퀴즈 맞춰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궁금해서라도 한번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자, 이 포스터 정답이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동물의 먹이 손대지 마세요.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런 포스터 만들기 활동 너무 재밌게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일 수 있겠죠. 또 다른 예시. 자, 맞춰보세요, 여러분. 디귿, 시읒, 이응. 한 칸 띄고 기읒, 지읒, 기응, 니은, 기읒, 기읒, 지읒, 이응, 미음, 이응, 리을, 니은, 디귿. 하고 밑에 다람쥐, 올림. 이거 실제로 7세 반 애들이 한 그 결과예요. 저희 유치원 애들이. 뭘까요? 디귿, 시읒, 기읒, 지 발음이 어려워서 저 읽지 않을게요. 자, 정답. 당신이 가져가는 그것, 저희의 먹이랍니다. 네, 요겁니다. 그래서 옆에 귀여운 다람쥐도 같이 한 마리 그려놓으면 좋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업에서 통제 연상법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지난주에 반응이 굉장히 불타올랐어요. 예, 너무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남아의 좌변기, 소변, 좌변기 사용에 대한 그런 그 찬반 토론을 올렸었는데요. 네, 뭐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당연히 네, 우리가 교사로서 특정 변기를 아이들에게 권유해서도 안 되고, 네, 그것은 일종의 뭐 편견 의식을 심어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변기를 쓰던지 간에 그런 것들은 다 허용을 해야 되겠죠. 남자아이들은 반드시 서서 소변을 놓아야 된다. 예, 요거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굳이 교육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공동이 생활하는 어떤 사회기관이기 때문에 한 명의 그 아이를 교사가 전담해서 케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이유로 학부모님들의 그런 개별적인 요구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또 다른 대체적으로 6살 혹은 7살 저희 유치원은 유독 6살의 그 동생 본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유치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이 동생이 생겼을 때 엄마들이 일단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죠. 예, 유치원에 보낸 아이가 첫애일 경우 더 많이 힘들어 하세요. 예, 둘째를 처음 낳아서 일단 육아 자체도 힘든 데다가 그뿐만이 아니고 첫째가 자꾸 땡깡 부리고 더 애기처럼 퇴행 행동을 보여주고 그리고 막 자꾸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에게 SOS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예시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찬이 동생이 다음 달에 돌잔치를 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힌트. 예, 유찬이 동생은 유찬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진입니다. 유진이는
지금 한 11개월 정도 됐겠네요. 저는 요즘 너무 힘이 들어요. 유진이가 천사 같은 딸이었는데 어느 순간 동생이 생기니까 너무나 달라졌어요. 동생이 놀고 있는 장난감은 자꾸 뺏고 동생 밀고 꼬집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 좋은 소리 안 나가고 잠들면 또 미안해져서 유진이 안고 막 울고 그래요. 저 정말 어떡하죠? 선생님 혹시 유치원의 생활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자, 우리가 즉답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바로 즉시 답할 수 있는 부분. 아이고, 어머님. 제가 강의할 때 이런 리액션, 저 그냥 습관이다 보니까 하는데, 굳이 이걸 막 지필고사로 봤는데도 여기 애고 어머님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화법이 저만의 어떤 습관, 고치고 싶은 습관이에요. 아유, 어머님 그러셨어요. 아유, 좀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이렇게 일단은 공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공감을 먼저 해주시고요. 즉답이 가능한 부분. 자, 두 번째, 유치원에서의 생활 이러이러합니다. 그냥 말해주세요. 있는 그대로. 유치원에서는 딱히 특별한 점은 없었고요. 뭐 가끔 선호하는 친구가 있긴 한데 갈등이 있거나 하진 않거든요. 라던가, 네. 긍정적이라면 그냥 그 즉시 즉답해주시고, 자, 제가 좀 더 관찰해보고 연락 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일단 끊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엄마는 학급 담임 선생님에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지금 너무 집에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좀 잘 봐주세요. 관심 갖고 잘 봐주세요. 라는 의미. 두 번째, 진짜로 궁금한 거예요. 얘가 혹시 좀 변한 거 아닌가, 얘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답변을 즉답하긴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미리 좀 어느 정도 스크립트를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스크립트를 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동생이 태어나고 달라진 첫째의 행동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의 발달 특성이라든지, 동생이 생긴 첫째의 어떤 불안감에 대한 것이라든지, 심리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고, 또 한 가지, 뭘 또 알고 있어야 할까요? 네, 실제로 이 유진이라는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인지, 정말 말 그대로 동생이 생겨서 막 엄청난 애정 결핍을 갖고 있고, 너무나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 너무나 그 자연스럽게 정상 발달인 친구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후에 엄마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자, 연상법을 통해서 해결 방안. 자, 연상법은 그냥 있는 그대로 떠오르는 대로 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마침 제가 누나고요. 저에게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제 남동생의 특징, 어릴 때 그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남동생은요, 5살, 36개월 이후에 10kg이었어요. 지금 저희 아들이 10개월인데 10kg가 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냥 죽을 애를 저희 엄마가 살려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래서 심장 수술을 해서 막 완전 아기가, 몇 개월 된 아기가 막 몸에 호스 꽂고 이런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제 동생을 괴롭혔어요. 기억이 나요. 네. 어느 정도까지 괴롭혔냐면, 막 베개로 숨 못 쉬게 누른 적도 있었고, 막 있는 힘껏 꼬집었어요. 너무 귀여워. 막 살이 부드러우니까. 예, 막 꼬집고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동생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저희의 원인은 뭐냐면 동생이 싫다기보다는 일단 첫째, 엄마 아빠의 관심을 좀 받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둘째, 저희 할머니가 유독 아들을 좀 편애하셨어요. 너는 딸이니까, 네 동생은 아들이니까 대들보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막상 저희 부모님은 전혀 남녀차별 이런 거 없으셨거든요. 오히려 딸인 저를 더 잘해주셨는데, 저희 할머니의 그런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경험을 갖고 있는데, 네, 네, 일단 그런 게 먼저 떠올랐어요. 자, 그 다음, 뺏는 행위를 비롯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 일단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해 볼 거예요. 첫째, 동생이 싫을까? 네. 자, 보편적으로 아이들은요, 여러분 성선설 믿으세요? 성악설 믿으세요? 네. 동생이 태어나면 무조건 동생을 예뻐하게 돼 있어요. 네. 인간은 어떤 존재죠? 네. 공감 능력을 어느 정도는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새로운 동생, 새 가족에 대한 기대감과 소중한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싫어서는 거의 90%는 아닐 겁니다. 자, 딸인데 아들이 태어나서 어린이들이 얘만 예뻐해. 네. 자, 제 케이스가 그랬어요. 저의 케이스, in my case.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더 큰 사랑을 엄마가 의도적으로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동생은 몸이 약하니까 엄마가 이럴 때는 동생을 보호하는데 엄마는 그래도 현지가 큰애, 첫애이기 때문에 더 좋아, 더 많이 사랑해. 이렇게 막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리고 동생 하면 떠오르는 거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지. 자, 동생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인 누나에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좀 해봐야겠다. 어떻게 설명하지? 생활동화를 활용할까? 아니면 그냥 내가 이야기를 지어갖고 스토리텔링을 해볼까? 아, 그렇참. 유진이의 연령이 6살이지. 6세 여자아이들 특징이 뭐가 있지? 아, 그러면은 내가 미술심리 상담 공부해봤으니까 유진이한테 가족 그림 한번 그려보라고 할까? 언제 어디서 해볼까? 뺏는 행위를 비롯한 갈등 원인은 무엇일까? 유진이에게 혹시 학부모가 무조건적인 양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네,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연상법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왜 머릿속에 날개를 달다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최대한 다양한 생각을 해야 최대한 합리적이면서 좋은 최선의 해결책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순히 학부모에게 컴플레인 전화나 뭔가 상담 전화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그 표면적인 답변만을 찾으시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머릿속으로 다양한 생각을 해보시고 결론을 도출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수렴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연상법을 통해서 막 했던 그 생각들 중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학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것을 찾기 위해 그리고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러니까 해결이라는 용어는 좀 그렇지만 네, 유진이랑 어쨌든 제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생활을 잘 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첫째 학부모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유진이에게 이렇게 두 개로 일단 나눠봤어요. 일단은 어머니께 유진이와 동생이 함께 있을 때의 일화를 좀 더 들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문제의 원인을 좀 발견을 해서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자아이들 특히 6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외부 칭찬과 관심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리고 내 거야. 소유의 개념이 다 형성이 된 시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첫애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샀어요. 옷도 막 시즌별로 다 사고 유모차도 막 사고 해요. 제가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다짐해요. 아, 둘째 태어나면 아무것도 사지 말아야지. 둘째는 다 물려줘야지. 장난감도 다 그대로 갖고 있다가 당근마켓 이런 데 안 팔고 갖고 있다가 둘째 생기면 그대로 줘야지. 그래서 꽤 높은 확률로 둘째들은 큰애 거를 많이 물려받곤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큰애 거를 그냥 둘째가 갖고 놀라고 줬는데 그걸 갖고 너 왜 동생 갖고 노는데 뺏어? 라고 하면 큰애는 당연히 열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내 건데. 그쵸? 그래서 일단은 보호와 양육을 가르치는 거. 야, 네가 언니니까 양보해야지. 혹은 야, 네가 언니니까 동생한테 항상 양보하고 동생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지. 그렇게 동생을 뺏으면 어떡해? 라고 야단치기보다는 네, 소유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양보, 그 다음에 보호야 양육 이렇게 가르치는 단계에 대해서 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유진이에게는요. 일단은 동생이 생겼기 때문에 이 아이 입장에서도 좀 새로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고 말하기. 그리고 놀이 상황에서 특히 유진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진이랑 어떤 활동을 해볼 거냐면, 네, 그림 분석을 좀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방법도 제가 오늘 아시는 분도 이미 있으시겠지만 아주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생활동화 들려주기. 뭐 요 정도 유진이한테 해줄 것 같아요. 자, 어항가족화라는 거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항가족화는요, 요렇게 어항이 그려진, 네, 종이를 아이한테 주고 여기에 물고기 가족이 살고 있대. 유진아, 유진이 가족이 물고기라면 이 어항 속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한번 그려볼래?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아빠 물고기, 엄마 물고기, 네, 뭐 동생 물고기, 그리고 내 물고기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아빠, 엄마, 동생, 나. 자, 여기서 굉장히 좋은 형태의 그림은요. 엄마와 애기 물고기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물고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크기나 모양이 대체적으로 같은 종류를 띠고 있으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혹은 같은 방향, 이런 형태가 되겠죠? 같은 방향을 이렇게 보는 물고기, 요 두 개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문제 판단하는 기준은요. 첫째, 물고기의 종류와 크기예요. 종류가 유독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아빠만 삼각형 물고기고 엄마랑 동생 나는 다 같다. 이 아이가 인식하기에 엄마와 동생과 나는 같은 사람인데 아빠만 좀 특이한 거예요. 네. 아빠만 성격이 괴팍하다든지 아빠만 내 마음속에서 타인처럼 여겨지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크기가 이 집에서의 권력과도 관련이 있어요. 물론 이런 그림 분석은 이걸 보고 반드시 그렇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아이와의 대화, 그 아이와 가족에 대한 관찰, 여러 가지가 누적됐을 때 하나의 에비던스로 활용이 될 수는 있지만 이 그림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이 권력. 예, 물고기의 크기가 바로 권력이다. 어떤 특정한 물고기만 굉장히 커다란 경우, 네, 그 사람에게 힘이 집중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뭐 엄마, 아빠, 누나 물고기 이런데 내 물고기 요만해. 그러면은 이 아이가 생각할 때 이 집에서 나는 어떤 존재예요? 굉장히 미약한 존재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물고기의 종류와 크기.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는 거 물고기의 위치입니다. 위치와 방향. 제가 방향은 말씀드렸죠. 요런 일정한 방향이거나 혹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방향 너무 좋다. 가족들이 화합을 하거나 혹은 상호작용이 되는 너무 좋은 그림이다.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요. 위치와 방향이 그 가족 간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가족 간의 관계.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이혼한 그런 어항 혹은 엄마 아빠가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실제로 그 아빠가 가정폭력을 하시는 그 아이 그림을 봤는데요. 아빠 물고기가 이렇게 있어요. 엄마 물고기는 이렇게 있어요. 이 옆에 아주 조그맣게. 그리고 내 물고기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 있었어요. 네. 이해되시죠? 물론 무조건 모든 게 다 이렇게 설명되진 않지만, 네, 물고기와 위치와 방향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다. 요 두 개가 가장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우리가 다 그림 보고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 되게 중요해요. 물고기들의 표정. 그리고 이 속에 어떤 기포, 산소가 너무 과할 정도로 막 많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 어항이 더럽다. 네, 이 집안 환경이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또 하나 둥근 어항이거든요. 밑에 받침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세워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 지금 뭔가 결핍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큰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뭐 이 정도만 제가 얘기할게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네, 그 녹색창에 검색해 보시면 많은 사례와 분석 기법이 아주 체계적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진이에게 요걸 한번 해서 집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조용히 저만 알 수 있게. 네, 자 그리고 생활동화 뭐 동생이 생겼어요 라든지 뭐 동생이 생긴 것과 관련된 다양한 생활동화들 있죠. 그런 것들 그림책 몇 개 뽑아가지고 유진이한테 이렇게 들려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역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 요거는 이제 유진이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네, 생각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유진이가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유진이가 동생이 서로 묘하게 하려면 이게 뭐 역질문. 자, 유진이에게 동생이 있어서 불편한 점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유진이에게 동생을 괴롭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네, 최악의 아이디어죠. 그 다음 유진이에게 동생이 있어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유진이에게 동생을 보호하는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준다. 꼭 필요하다는 거죠. 네, 동생을 보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 동생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의외로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안 하세요. 아기는 유진이보다 미숙한 존재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걸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잖아. 그리고 유진이는 유진이가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똑똑하게 다 말할 수 있지만 아기는 울음으로밖에 말을 못한대. 아기는 배고파도 울고
응아를 해도 울고, 재미가 없어도 울고, 졸려도 운대. 더 유능한 누나가 동생을 보호해줘야 하는 거야. 하지만 가끔은 너가 힘들 수 있어. 힘들 때는 꼭 동생을 안 돌봐줘도 돼. 엄마가 돌봐줄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예, 대화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선생님들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본론. 동생이 생긴 이유와 가정 내 갈등 문제. 자, 일단 선생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유아교육 기관에서 공격성 있는 아이, 뭐 뭔가 행동에 문제가 있는 애들 보면 대부분 원인을 뭐로 생각하세요? 애정 결핍, 관심의 표현. 그런데 아주 멀쩡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애도 이렇게 보시는 경우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예, 부모도 교사도. 꼭 동생이 생겨서 애가 애정결핍이 생겼을 거다? 불안해할 것이다? 아닌 애들도 많아요. 동생이 생겨서 너무너무 행복한 애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들 모두 다 동생이 생겼다고 막 과도한 관심 표현할 것이다, 애정결핍이 있을 것이다 라는 편견을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자, 둘째, 아이가 동생의 장난감을 빼앗는 행위는요, 바로 정당방위일 수 있어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원래 내 건데 왜 얘가 갖고 있지? 이거 누나 거야 하고 당겼는데 아기는 어때요? 말할 수 없잖아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아기는 당연히 울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을 못 본 제3자인 엄마 입장에서는 그냥 가뜩이나 지금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어.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나도 쉬고 싶은데 왜 굳이 너는 어른이고 너는 다 컸잖아. 왜 와서 동생을 울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야단을 치거나 뭐 설득을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훈육을 하시죠. 너 왜 동생 거 뺏어? 너 혼난다? 혹은 네가 누나니까 양보해야지. 네, 고작 인생 살아봤자 4, 5년 산 애들한테. 예. 빨리 다시 줘. 안 그러면 앞으로 장난감 안 사줄 거야. 혹은 네, 되게 좋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딸 동생한테 양보해주면 엄마가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이 잘했어. 이런 예시. 다 좋지 못한 예시입니다. 네. 자, 요것과 관련해서 제가 오은영 박사님의 그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와닿았어요. 네. 사람은 사람들마다, 자, 사람 볼게요. 개인이 지키고자 하는 이 바운더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계선이 있다는 겁니다. 경계. 이것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족 간에도. 저도 결혼을 했지만 제가 저만 쓴 그 방이 있거든요. 저만의 공간이 있어요. 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경계가 있고 자기가 그 남들로부터 안전하고 싶은 그런 일종의 공간이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짝꿍이 필통을 안 갖고 온 거예요.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었는데 네,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 B가 필통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A라는 애 거를 갑자기 쓱 빼서요. 연필 하나 쓱 빼서 야, 나 좀 쓴다. A는 굉장히 화가 날 수가 있어요. A의 필통 안에는 연필이 10자루나 있었지만 이 A는 너무 화가 나요. 왜 화가 날까요? 네, 너 내 허락 없이 왜 쓰는 거야? 라는 거죠. 반대로 이 B라는 애가 A야, 나 연필 좀 빌려줄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A는 그랬어 하고 흔쾌히 빌려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되게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의 이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인은 없죠. 하물며 유아는 어떻겠어요? 이거 다 내가 어릴 때 쓰던 거야. 다 내 건데 동생이 쓰고 있네? 내 거야. 네,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럼 그걸 엄마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보고 아, 이거 옛날에 유진이가 썼던 건데 유진이가 아기 때도 동생이 쓰니까 다시 갖고 놀고 싶어졌어? 그럼 이번에 유진이 갖고 놀고 다 하고 동생 줘. 이렇게 달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즉 유진이의 마음, 큰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참 많은 학부모님들, 저조차도 네, 요런 어떤 관습적인 훈육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피해야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솔루션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자, 이럴 땐 이렇게 해주세요. 원에서는 이렇게 사랑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머니 전에 연락 주셔서 우리 유진이 일주일간 원에서의 생활 관찰해 봤어요. 요즘 육아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유진이한테 가족 그림 그려보라고 했는데 아주 행복한 물고기 그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유진이가 어머니께서 걱정하실 만큼 동생이 태어나서 불안해하거나 애착에 문제를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혹시 저번에 이야기하셨던 장난감 뺏는 상황 어땠었나요?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원래 유진이 장난감을 동생이 가져간 것이라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너무나 당연한 정당방위고 자기 거를 그 소유의 개념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쵸? 자기 거를 다시 내가 쓸 거야 라고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에요. 라고 어머니께 안심시켜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문제 행동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동생의 장난감을 유진이가 막 뺏는 경우가 있어, 공격적으로. 그럴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이럴 때는 말 그대로 편견이 아니라 정말로 관심 받고 싶거나 동생이 태어나서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럴 때는 혹시 집에서 퇴행하는 모습 보이는 게 있는지 좀 더 좀 다른 측면으로 선생님들께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냥 지극히 우리 유진이는 정상적인 애다라는 전제하에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죠. 왜 동생을 잘 보살펴 주어야지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꼭 설명해 주시고요. 합리적으로 동생에게 더 많이 손이 가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유진이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유진이를 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유진이랑 둘만의 시간을 보내세요. 이것도 되게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치원에서는 신나게 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진이가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관심 갖고 매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얘기 나누면 즐겁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마지막 강의라서 조금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 네. 자, 긴 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선생님들 유아교육 분야에서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네, 언제라도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